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토요일 특별판에서는 두 분의 기자를 모시고 3대 특검 수사 상황과 이재명 정부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사훈 기자, 김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홍사훈 선배님 주기적으로 이제 뵙는데 제가 네. 갑자기 오늘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생각하다 느낀 게, 원래 경제가 전문이신데 네. 정치를 또 부업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는 전업까지 느껴지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안 돼요. 맞으시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일단 뉴스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좀 체력이 버겁긴 한데, 네. 원래 이거였구나 내가. 오. 나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요? 아니, 많은 분들이 또 홍사훈의 경제쇼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제 네. 비상계엄도 정리가 돼가고 있으니까 이제 정치는 비상구와 시사인에 남겨주시고 경제 본업으로 돌아가시면 어떠십니까? 경쟁 방송 견제하네요. 김 기자. 뭐 하는 거 봐서. 아니, 김은지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상계엄 이후에도 방송 네. 계속 해오고 있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약간 꺼리가 줄고 있다, 맞아요. 이런 느낌 오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사실 이제 정치 뉴스에 대한 과도한 또 우리의 몰입 시간이 있었고 지금 약간 정상화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물론 우리는 힘들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계신 게 맞아서 어떻게 정치 뉴스 좀 새롭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은 많은데, 근데 또 특검 뉴스가 끝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놓을 수도 네. 없고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사안들의 정점이라고 느끼는 것은 그 핵심 인물의 이제 신병 처리. 쉽게 얘기해 윤석열이 구속됐을 때, 재구속됐을 때 그런 기분을 한번 느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위에 있다고 느꼈던 김건희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홍사훈 선배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영장 실질 심사 받고 이제 기다릴 때 아슬아슬했어요. 사실 밤 12시 좀 넘어서 그때 나왔잖아요. 직전에 직전에 나왔던 12시 즈음에서. 예, 예. 웬만해서 제가 그때쯤에 잠을 자는데,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었잖아. 부부 중에 둘 다 구속하진 않는다. 전례가 이거는 없다 사실 보니까. 아니 네. 이거는 그 전략은 다르지. 그럼요. 근데 어쨌든 그거 갖고 또 하도 우리가 의심을 해괴한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로. 그거 딱 속보가 뜨는 순간에 보고서는 정말 막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카타르시스 같은 거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김은지 기자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그 상황을 좀 어떤 식으로 접한 겁니까? 김건희 씨 구속과 관련된 네. 말씀이신 거죠? 근데 저는 의외로 좀 되게 뭐라고 할까, 시시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시시하다. 그러니까 그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3년 동안 누렸던 이 영화 부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면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다 느끼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V0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나왔던 지난 3년을 사실 국정 운영했다고 할 정도였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 장면들이 그 유치한 거짓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뭔가 허무하기도 하고요. 시시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 김건희 씨가 구속될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예견했던 엔딩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격화시켰던 그 김건희를 그럼 띄웠던 그 주변의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이라든지 그리고 검찰이라든지 국민의힘이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게 만들었던 그들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제대로 평가받고 징계받고 혹은 뭐 처벌받을 수 있을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건희가 김은지 이제 얘기 왜 이렇게 잘해? 선배. 네,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훨씬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더 됐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건데, 아니, 저는 김건희가 영장 심사를 받으면서 화무 11홍이라는 표현을 썼다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내가 권력이 없으니까 조금만 봐주세요 했다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준 사람들이 큰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무시비농이 어차피 처음에 특검에서 처음 출두할 때 그 나온 한 말, 아무것도 맞습니다. 아닌 저 같은 사람, 그거의 중국 고사성어 버전이에요. 똑같은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러느냐. 이 모든 책임은 다 쟤한테 있는 거야. 라고 한 거잖아. 그렇죠. 네. 근데 어제는 또 엊그제는 보니까는 또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또 영화를 찍었더라고. 이게 아니 이렇게 애틋한 그 상황인데 화무시비롱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제가 다 한 거야 이렇게 다 떠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참 그러니까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렇죠. 거기 그 네. 뭐 무슨 애트신이 뭐니 영화 찍고 앉았는데 맞아요. 거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네. 정말로 말씀대로 뭔가 포장술, 기말술 이런 것들을 김건희가 수도 없이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네, 딱 그 이야기 저 들으면서 다시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2021년에 학력 위조 논란 등으로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건희 씨가 공식 데뷔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소위 말하는 아이빌리브 기자회견이라고 하는데 맞다. 이제 그때도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공식 자리에 나와가지고 메시지를 던지면서 뭐 그 윤석열 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검소하고 자기한테 항상 만나면 밥 잘 먹었는지 물어봐주고 자기는 돈을 별로 쓰지 않지 후배들한테 밥을 잘 사주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애틋함들을 보여주면서 그 혹자들이 거기에 이제 아이빌리브라고 하는 신승우 씨 노래를 갖다 붙이면 딱 맞는 장면이다 이렇게 조롱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 말의 연장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김건희의 본질은 사실 이명수 기자 등과 통화할 때 보면 윤석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뒷담화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뭐 이게 생리현상 이야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비하하는 자기 집 뒷방 아저씨 취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결과적으로 내는 메시지에 불과한 것이지 현실은 김건희 씨가 윤석열 씨 구속됐을 때 단 한 번도 보러 가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이제 봉지욱 기자의 폭로에 따르면 구속 직전에 마지막 지시도 계산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씨에 대한 저런 메시지는 아주 대외적인 하나의 이미지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대로 면회는 갔어야지 그렇게 애틋한 사이라면은. 아니, 그렇습니다. 면회는 갔어야지. 네. 면회 한 번도 그야말로 안 가놓고서는 우리 다시만 아유 참네. 그리고 구교훈 기자가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일가를 하신 바가 있는데 만날 뭐라고 거랍니다. 어차피 재판에서 공범이어서 무조건 같은 만난다. 법정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달 지나면 만나는데 이거를 지금 영영 못 보는 사람처럼 거짓말하는 게 아니 둘이 대질도 한번 해야 돼 재판 전에. 아니, 그렇죠. 특검에서도 진술 대조를 해야 엇갈리는 되고.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예. 보면은요. 그런 상황인데 안 만나고 싶다는 뜻일까요? 뭐지? 아니 근데 예. 김건희가 여하간 윤석열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특검이 구속 후에 부르니까 나오기는 했거든요. 다만 나와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배?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구속 심사 받을 때 마지막 판사 질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변호인들이 정말 아득했을 거야. 물론 변호인들이 그 질문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니 그 어쨌든 그게 자수서하고 진품이 제출됐다는 거는 변호인들이 알았으니까 제대로 된 변호인이었다면은 거기서 조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일단 일체 언급하지 마라라고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한 것 같아. 아니면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성격상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 어쨌든 그 진술 거부권을 언제까지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쓸 수는 없을 거야. 분명히 말은 하겠지. 그런데 변호인들이 제대로 된 변호를 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나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조언하건대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똑같아. 지금이라도 빨리 국선 변호인으로 바꿔라. 국선 변호인으로 바꿔라. 돈이라도 아끼는 게 지금 저 사람들은 변호를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제가 보기에. 만약 진짜 제대로 내가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예. 특히 윤석열 변호인들은 오히려 윤석열을 궁지로 더 몰아넣고 있잖아요. 예. 어차피 저 사람이 뭐 갈 때까지 간 사람이니까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내가 여기서 좀 뭔가 하나 좀 마케팅을. 발판을 만들자 예.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도 아끼는 게 그나마 최선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는 홍사훈 선배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김은지 기자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김건희 씨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국선 드는데요. 변호인이 올지라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돈이라도 아끼라는 이제 홍사훈 이제 선배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근데 그와 별건으로 제가 알기로는 구속 전까지 김건희 씨의 수사 태도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들의 조언을 전혀 듣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어떤 진술들을 계속 이어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 현실을 이제 구속 이후에 마주하고 나서는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특검에 가서도 굉장히 위세당당한 모습으로 뭐 해당 검사의 프로필을 읊으면서 뭐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만 들어보더라도 김건희 씨의 현실 인식이라고 하는 게 구속 전후가 굉장히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어떤 변호인이 오더라도 김건희 씨를 컨트롤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형사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은 그 피의자가
변호사한테 자기 사건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대처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안 해, 그렇게. 받은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는 순간 변호사가 사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많아서. 솔직해지면 이거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가. 아니 내가 한번 이제 와서 한번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은 어쨌든 그 가짜 목걸이가 모조품을 갖다가 갖다 이렇게 할 정도로 대담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특검에 한번 출석했을 때 과한 리액션으로 나 왜 저러나 싶었거든. 아, 그냥 얼굴 가리고. 빗으로 예. 얼굴 무슨 막 가리고 무슨 완전 그 동네 잡범 파렴치범 수준으로 막 오바를 했잖아. 나 그래서 왜 저러지? 그냥 마스크만 쓰고 이렇게 하면 어차피 모자이크 다 해줄 거고 이런데 왜 저렇게 하지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물론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가 보기에도 왜냐면 김진우는 저는 하여튼 그래 말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내가 김건희 그 최은순 부동산 취재할 때 이 사람이 그 김진우 씨가 저희한테 반론을 요청해 왔거든요. 그 당신들 보도 틀린 거다. 그러니까 하면 걸겠다 했는데 내 일일이 그래서 5가지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한 거니까 만약 우리 보도가 틀리면은 것이라 했는데 전화가 왔어. 그런데 네. 얘기가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건설회사에 이제 그 홍보실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지 말이 통했는데 이 사람이 봤을 때도 그 모조품을 갖다 놓고 뭐 이런 게 김건희의 그 아이디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도저히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야. 이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기가 정말로 자기가 생각해도 김건희가 말하는 게 자기가 꺾을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막 그렇게 과하게 막 그 창피하게 막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이해가 가네. 예. 정상적인 네. 사람의 예.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게 말이 되냐? 모조품을 갖다 놓고 이거 그때 그 바꿔치기 하고. 가짜라고 한 게 예. 이 핑계를 어느 정도 대야지. 그런데 김건희는 오빠 이거 돼. 오빠가 뭔데 빠져. 오빠한테도 그때 카톡에서 명태균 카톡에서도 뭐 나온 거 있잖아.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그러지 않았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 퍼즐들이 이렇게 하나씩 풀리는 네. 것 같다는 하여튼 저만의 명상 취재야. 그게. 아니, 근데 정말로 그 명상 취재지만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주변에 하고 본인도 이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순순히 받아들여준 우리 검찰 선생님들이 계시기 그렇죠.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 자신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성공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도 봐주는구나, 이 정도로 해도 괜찮구나라고 하는 것이 지난 3년 이상 쌓여왔던 경험치이기 때문에 김건희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 그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존재가 나타났다면 그건 김건희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김건희를 봐줬던 검찰과 그리고 정부 여당 그리고 다양한 어떤 권력기관들의 반성과 그리고는 뿌리 뽑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 범죄자들이 이렇게 어떤 증거를 은폐하고 뭔가를 빼돌리고 새롭게 사기를 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게 아니라 그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좀 더 수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을 가짜 국정원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유도해서 맞아, 거기를 기억납니다. 압수수색하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게 들켜서 해당 작전을 짰던 국정원 파견 검사가 자살까지 했던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증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험들을 이제 김건희 씨는 과거의 사례부터 알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본인의 위세가 과거처럼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 판단의 오판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리고 합니다. 오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잠깐 도이치 가기 전에 네. 지금 김은지 기자가 중요한 얘기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특검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지만은 지금 검사들에 대한 그럼요. 수사 예. 박성재 지금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 맞아요. 검사 출신 중에 네. 그 박성재에 대해서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머지 시무정 뭐 이창수 여러 그 검사들 예. 내란에 관련된 검사들도 있을 때 우리가 의혹을 많이 품고 있잖아요. 그 도이치 그 무죄 방면시켜준 그럼요. 예. 고의적으로 했다고 우리 의심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언론에서 이걸 지켜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특검이 네. 뭉갤 가능성 저는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럼요. 저는 사실 내란 특검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는 게 외환 혐의만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그렇지. 될 수 있는지에 예.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어떻게든 처벌할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또 무풍지대로 지나간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네. 뭐 하다못해 형사처벌이 정말 어렵다라고 한다면 법리적으로 징계라도 함으로써 이것에 대해서 일벌백계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일어난다. 김건희는 또 제2의 김건희
김건희 제3의 김건희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김건희를 제외한 주범들 심지어는 그 전두라고 하는 사람도 유죄 이제 판결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재기 수사 명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계엄 이후에 황당한 기사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하는 게 12월 10일, 12일 작년 기사 서울신문 단독 보도인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 관련해서 그 열심히 밤새도록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단독 보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야 이런 것들을 열심히 수사한다라고 하는 식의 언론 플레이. 그리고는 그것도 심지어는 재기수사 명령이 탄핵 이후인 4월 이후에 내게 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검찰이라고 하는 집단들이 정치적이고 여전히 그러니까 그 문제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시발이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인데 저는 이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홍사훈 선배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에 이르게 됐냐면은 만약에 홍사훈 선배가 KBS에 계실 때 그 보도가 9시 뉴스를 통해서 나왔더라면 김건희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사실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제가 도이치 뭐 여러 번 취재했지만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KBS 9시 뉴스에서 한 번도 내보내준 적이 없어. 그냥 갈 때마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확인. 야 나보고 그럼 김건희 자백을 받아오라는 얘기야. 지금도 자백 안 하는데. 하여튼 그때 KBS 그랬지 뭐 그걸 내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라도 좀 잘하면 되고 만약 그때 도이치 뉴스가 나갔다. 그러면 글쎄 지금처럼 이렇게 오히려 안 나간 게 더 다행이었을 수도 그래요? 있겠어요. 네. 지금처럼 아니 저희 같은 이제 그게 나갔으면 일반적으로 당선이 안 됐을 수도 아니 있지 공룡 않을까요? 기자들 네. 입장에서는 9시 뉴스에서 공인된 방식으로 만약 보도가 나갔다고 한다면은 언론들의 후속 취재가 좀 더 활발했을 것 물론 같고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 네.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맞아요. 훨씬 더 다층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면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네. 인물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없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네. 그렇지. 그런 면에서는 정말 그때 그 보도가 나갔었으면 KBS가 잘못이 크네. 세상을 바꾼 보도. 뭐 어쨌든 계엄까지 안 겪을 수 있는. 과거는 어쨌든 과거로 뭐 치고 그 나중에 지나갔으니까요. 과거도 네. 분명히 문제를 삼아야겠 잘못 따져야겠지만은 아까 도이치 지금 수사할 때 과거 수사팀들 있잖아요. 과거 수사팀들하고 지금 수사팀들하고 많이 이제 오버랩이 같이 네. 되잖아요. 그때 기소한 사람들 9명이잖아요. 9명에다 약식 기소까지만 하면 뭐 10대 명 되지만은 기소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네. 이 사람들 6명인데 물론 김건희 최은순 포함되고 6명에 이 사람들이 진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들이거든. 한 100억 가까이 벌었어. 야. 역설적으로 그렇죠. 이 사람들 한 명도 기소가 안 됐거든. 저는 그 이유는 알겠어. 그 검찰에서 그때 검사들이 기소를 하고 싶은 그 뭔가 그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이 지나도록 무혐의를 갖다가 김건희를 도장을 못 찍었지. 맞아요. 버텼다. 그런데 지금 그 수사에서 특검 수사에서 그때 이 큰 돈 번 20억씩 이상 번 이 사람들 왜 기소가 안 됐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특검에서 이거 밝혀내야 됩니다. 그럼요. 이거를 밝혀내야만이 도이치 그 수사 검사들이 오명을 벗을 수가 있어요. 그때 오히려 그때 무슨 그야말로 뭔가가 무슨 사연이 있어갖고서는 이걸 갖다가 기소를 못하고 제대로 끝까지 가지 못했는지 사연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수사 검사들이 지금 특검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일부. 그것도 지금 와서는 다 까놔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돼. 잘못한 점이 있다면 용서를 빌고 아니면 그때 이런 윤석열이 못하게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못했다라든가 예를 들면 국민적인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시작은 그 나머지 4명에 대한 진짜 큰 돈 번 4명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확인한 것만 그 4명이니까 얘네들을 갖다가 수사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우리 지켜봐야 됩니다. 예. 저도 지켜보고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일절 그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 지금 아직. 아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엔 지금도 이제 몰랐던 얘기들이 새로 등장하는 게 충분히 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는 김범수 전 아나운서 계좌를 빌려가지고 딴 주머니를 찾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야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네, 3억을 이제 사면 계좌 만들었다라고 하는 김건희 씨 육성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수사냐? 물론 저는 수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특검이 지금 출범한 지 시기적으로 엄청 길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시간 동안 찾을 수 있는 증거였다고 한다면 앞서의 그 검찰들은 뛰어난 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럼 결국 안 한 거지 못한 건 아니다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결국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바람과 열망을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이고요. 아니 진짜 이 검찰개혁 언제부터 우리가 이야기했습니까? 근데 아직도 안 되고 이 끝판왕에 김건희도 구속됐는데 검찰은 여전히 무풍지대다. 이거는 좀 사회 정의에 맞지 않는 일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김범수 케이스가 놀라운 점은 주가 조작 일당이 있고 주포도 있고 뭐 조력자도 있고 한 상황인데 이거는 명백하게 보면 김건희가 그런 주포들과 내통해서 한 일인지도 의심스러워요. 진짜 김건희는 대단한 사람이야. 돈에는 진짜 진심이야. 진짜 진심이야. 그러니까 그 김범수 계좌가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 내가 그거 보고서는 내가 정말 밤에 속으로 낄낄 웃었어. 야, 이 사실을 이종호나 권오수가 알았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3억이란 김범수 차명 계좌를 갖다가 여기서 열심히 지금 이종호랑 권오수랑 지금 그 주가 조작해서 올리고 있어. 그렇죠. 김건희 이거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기간에 곧 뛰겠네 이거. 얘네들이 올리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자기 계좌로다 증권 계좌라고 김건희가 또 딴 주머니에 찰 수는 없으니까 네. 김범수가 너 증권 하지. 주식 계좌 좀 잠깐 빌려줘봐. 내가 좀 띄워줄게. 한 10,000원 줄게. 하고선 그 계좌를 갖다가 3억을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리고선 그 미래에셋 증권 직원한테 이거 차명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만 알자. 그리고 거기다 3억 도이치 주식 얼마 사고 우리 기술 얼마 사고 다 주가 조작 종목입니다. 그렇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고 여기서도 벌고 이거잖아. 야. 돈엔 진심이지. 이런 사람이야. 우리 다시 만날 거 이거에 속으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맡긴 돈은 계좌를 일임한 돈은 수수료를 떼지만 그렇지. 이렇게 한 돈은 운용한 돈은 자기가 다 내 먹거나 거지. 김범수 조금 주거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김범수는 얼마나 받았을까 그거. 야, 근데 이용당하고. 보통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기꾼들끼리 모여 있을 때 더 사기친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있는 사기 범죄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마 이것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가 되고요. 똑같죠.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그 김건희 씨가 그 발산했던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 메시지의 타겟이 명확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대중용이 아니라 윤석열 씨한테 하는 말이네요. 윤석열 씨한테 끝까지 나를 보호해라. 나는 너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공범관계에서 누군가가 뒤집어 써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 상황 안에서 보내는 메시지라고 하는 게 이 사기적인 어떤 행태의 그 연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김건희의 그 메시지 청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할까요? 그 비판하고 비아냥하고 저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본인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대중한테는 가닿지가 않을 거라는 거. 하지만 윤석열한테는 충분히 가닿을 수 있는 메시지다. 사랑과 전쟁으로 가지 말자. 애틋하게 할 수 있다. 윤석열 씨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아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들어보니까. 아니 우리 김은지 기자의 말을 듣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과연 김건희의 이런 금품 착복에 대해서 윤석열은 어디까지 알았을까? 윤석열도 속였을까 설마?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거든요. 선배님 어떻게 추측을 하십니까? 윤석열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목걸이 받고 이런 거는 별로 그리고 관심도 없었을 것 같고 그냥 오로지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노는 거 그리고 그냥 자기 검사 스타일대로 막 이렇게 호통치는 거 이재미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고 그거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내가 어제 그거 전에 잠깐 말을 하면은 아까 도이치 그 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도이치 특검에 김건희 특검에 도이치 분야에서는 그때 수사검사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검에서 재기 수사할 때 야 우리가 발견했다 미래에셋에서 수백 통의 전화 그 통화 녹취를 그때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봐요. 그렇게 왜냐하면 4년 전 그게 이미 4년 전에 그러니까요. 6개 증권사를 다 압수수색해서 계좌하고 통화 녹취를 다 확보했는데 미래에셋만 안 했다는 거잖아요. 말이 가당치도 그러니까 애써 않죠, 못 본 솔직히. 척하고. 그리고 이번에 그때 발견 못했던 걸 이번에 딱 발견했다는 거예요. 재기수사하다 새로 발견해? 처음에는 그 얘기도 안 했었어.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밝혀냈거든. 그때 압수수색 목록에 미래에셋 통화 녹취 목록도 있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랬더니 그거는 거래 내용만 우리가 그때 받고 거래 내용 말고 다른 그냥 상담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못 봤다. 확보를 안 했다. 대신증권이라고 다 했거든요. 압수를 했거든요. 왜 미래에셋만 안 했을까? 그러고요. 안 했을 리가 있겠느냐 정말 이거지. 특이하죠. 어쨌든 변명이. 그 부분은 나중에 이실직고하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고하든 우리가 이런 어떤 사연이 있었다. 그 사연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검찰이 자신의 잘못을 지금이라도 말해야 되는 게
그 특검에 있는 수사검사들의 의무이자 임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이게 형사처벌까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징계라도 해야 되는 게 다음에 올 세대들을 위해서이거든요. 막 똑같이 어떤 권력이 뭐 착하고 어떤 권력은 나쁘고 이런 건 아니고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특정을 봐주라거나 혹은 뭐 수사하지 말라는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한 기표를 남겨놓고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는 맞아요. 징계받지 않았냐, 우리는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석을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최소 징계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 듭니다. 아니 연장선상에서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그런 비행들이 언론 보도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엄 당일에 박성재 전 장관이 했던 일들이 정말로 보도 같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은 실국장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합수부에 파견할 검사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다던가 아니면 혹시 모를 출국 금지에 대비해서 그런 검토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건 주요 임무 종사자 네. 이상민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한 축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법무부는 계엄에서 어떤 그 역할을 그 공식적인 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국방부나 이제 행안부지만은 근데 법무부 더군다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고 거기서 주요 임무 종사자 역할을 했다고 우리는 다 의심했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진짜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네.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그 해명 내지는 변명이 더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배상욱 그 출입국 정책본부장한테 전화를 했느냐 네. 그리고 그런 지시를 내렸느냐 했더니 그렇게 전화를 한 게 아니다가 아니고 기억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그렇지, 기억 그렇지. 안 나는 게. 그런데 그게 배상업 본부장이 사실 사연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직을 했잖아. 맞아요. 박성재가 탄핵되고서 거기서 탄핵에서 기각되고서 법무장으로 돌아왔을 때 배상업 보고 너 왜 윤석열 출국 금지 사실을 국회에서 다 그걸 공개를 했어라고 굉장히 크게 격노를 하고 그랬더니 이거 갖고서는 사표를 내고 나갔잖아. 쫓겨나갔잖아요.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배상업 본부장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 그때 이 사람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지켜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하등의 이유가 없죠. 하등의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박성재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아닌지 그거는 당연히 곧 밝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우 큰 위기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상민과 마찬가지로.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이제 두 분이 공감을 표시해 주셨지만은 결국은 조은석 특검이 지금까지 윤석열도 재구속을 하고 이상민도 구속하는 여러 가지 성과를 냈지만 진짜 시험되는 검사 출신이었던 박성재에 대한 수사를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뿐만 아니라 당시에 검찰의 연루 정황들에 대한 의혹도 초창기에 꽤 나오다가 검찰이 부인함으로써 그게 쏙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생각보다 계엄을 열심히 준비했고 꼼꼼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성재가 지시했다라고 하는 지금 그 출국 금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그 체포 명단이랑 이어서 보면 그 체포 명단에 있던 사람들을 빠르게 잡지 못했을 경우에 그들이 해외로 출국하거나 도망갈 수 있다. 맞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출국 금지를 시키면서 아예 정말 다 생포해 가지고는 어떤 그 이후에 내란 국가를 꿈꿨던 것인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군 연루되어 있죠. 경찰 연루되어 있죠. 그리고는 법무부 연루되어 있죠. 그리고 국정원도 지금 지금 관련해 가지고 의심을 사고 있는 그렇습니다.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뒤늦게. 그런데 검찰만 빠졌을 리가 있냐라고 하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검찰의 포렌식 센터가 누가 올 테니까 전화를 기다리라라는 식의 증언이 나왔다가 쏙 말이 바뀌어가지고는 착각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입장을 선회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검찰 부분은 아예 빠져 있어서 정말 이 내란에 연루되어 있는 검찰이란 조직의 역할은 무엇인지도 한 개인이 아니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리고 생각이 계엄 듭니다. 당일에 이제 검사의 파견을 논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을 즈음에 박성재라는 사람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도 통화했다는 사실도 그러니까요.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내용이. 네. 그러니까 지금 신구정 총장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내란 특검이 물론 이제 워낙 범위가 넓고 외환 혐의라고 하는데 좀 집중해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심우정이라든지 박성재와 관련돼 있는 압수수색은 의외로 최상병 특검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강제 수사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쉬운 점들도 있고 그 무엇보다도 내란 특검은 초기에 이 3특검 중에서 유일하게 검사 출신인데다가 조은석 특검이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서울고검이라고 하는 장소에 들어감으로써 또 상대적으로 이 검찰과의 좀 유기적 관계를 맺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기자들의 의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부분을 엄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 저희가 그 내란 특검 얘기를 했는데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윤석열의 범행을 구증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연루된 핵심 인물들이 또 재밌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홍 선배? 그러니까 제가 최혜병 특검 쪽에 좀 그 취재를 해보니까 그날 하여튼 경로일 2023년 7월 31일이 네. 경로일이잖아요. 그 전후로 해서 하여튼 통화 내역들이 쭉 최혜병 특검팀에서 파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바쁘게 많이 전화를 한 사람이 의외로 이철규 의원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물론 이철규 의원이 이 최혜병 특검 때문에 전화를 했느냐, 그러니까 로비로 역할을 했느냐, 그거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용 어쨌든 모르니까. 그런데 일단 제가 그 내용을 보면은 7월 30일 그러니까 경로일 바로 전이에요. 그 전날 29일 날 일단 이철규 의원이 밤 9시에 윤석열한테 전화를 합니다. 꽤 긴 시간 전화해서 한 5분 정도 했고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7월 30일 저녁 8시에 이번엔 이철규가 김건희한테 또 전화를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이것도 몰라. 그런데 나중에 이철규 의원한테 저희가 왜 전화를 했느냐 통화 내역은 있더라. 네. 확인해 봤더니 자세히 기억은 안 난다. 물론 기억은 안 날 수 있어요. 오래전 일이니까. 그런데 그때쯤이면 아마도 양평 고속도로 그 뭐 국정조사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 얘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아니면 또 김충식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김충식이 네. 뭐 팔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자기가 한 것 같기도 하다라는 얘기예요. 최혜병 특검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일단은 그 밝혀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경로일인 7월 31일 날 일단 이날 아침 11시에 네. 11시면 그 회의가 막 열리고 있던 그 직전 그 시점이에요.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철규 의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 시기에. 그리고 사태가 막 이제 그때 경로하고 그다음에 저녁 6시에 이철규 의원이 다시 윤석열한테 또 전화를 합니다. 일단 이철규 의원이 윤석열이나 김건희하고 통화를 그 전후로는 그렇게 자주 한 적이 없어요. 사실. 네. 본인도 그렇게 말하고 자주 안 했다. 그런데 이날 하여튼 하필이면 이날 그렇게 그냥 전화통에 불이 난 거야. 왜 했는지. 그리고 또 가장 이상한 게 밤 9시에 오. 경로일을 했던 그 밤 9시에 이철규 의원이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한테 전화합니다. 경찰 출신의 이철규 의원이 네. 그러니까요. 경북청장. 네. 경북경찰청장으로 경북경찰로다 해병대 수사 그 서류가 이제 이첩. 이첩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때 한 6분 30초 정도를 전화했습니다. 이게 매우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물어봤어요. 이 두 사람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최주원 경찰청장은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어. 이미 한 보름 전에 받았어요. 둘이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좀 했을 수도 있고 비슷합니다. 뭐라고 핑계를 댔냐면 핑계라기보다 해명을 뭐라고 댔냐면은 그때 최상병 건으로다가 통화를 한 게 아니었고 그 전달에 한 달쯤 전에 경북 지역의 수해 뭐 예비 상황으로다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단체로 간 적이 있었다. 예. 근데 그때 밥도 못 먹고 그래갖고 생각이 나서 한 달 만에 안부 전화를. 전화가 왔다 그러는데 이철규가 최주원한테 전화한 게 아니고 최주원 경찰청장이 이철규한테 전화가 온 거거든요. 왜 밥 안 샀느냐 이걸 물어봤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아니 이 의원님은 이철규 의원은 지역구가 강원도 아니냐. 그리고 경북에서 뭐 왜 수해 복구 하는데 굳이 왜 이철규 의원한테 경북 경찰청장이 전화를 했느냐. 그거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그랬더니 네. 어쨌든 한 달 전에 온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철규 의원이 가장 유명했기 때문에 그 기억에 남았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 뭐 이렇게 최주원 경찰청장은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매우 이상하죠. 어쨌든 간에 이건 특검에서 밝혀낼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통화 내역이니까 통화 녹음이 남아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경로일 바로 다음 날도 또 아침부터 바빴어. 일단 윤석열 아침 9시에 윤석열이 이철규 의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오. 그리고 또 오후 1시에 또 윤석열이 이철규한테 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5시에 한기봉 극동방송 사장 이 사람이 이제 이철규 의원한테 다시 또 전화를 합니다. 야. 통화의 플로우가 신기하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네. 이철규 의원은 어쨌든 간에
그때 김정한 목사나 한기봉 극동방 사사장 그럼 왜 하필이면 그날 그렇게 전화를 계속 한 거냐 그랬더니 잘은 기억은 안 난다. 물론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전화했으면은 주말 즈음에서 아마 밥 먹자고 뭐 밥은 자주 먹었으니까 밥 먹을 때 뭐 장소나 예약이나 이런 거로 통하고 오고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제 해명입니다. 물론 그거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는 거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네. 그 전에 통화가 그렇게 자주 있지 않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필이면 그날 전후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몇 분을 갖다 5, 6분 막 이렇게 통화를 하고 했을까. 밥 먹자고 장소 예약하는데 몇 분을 그렇게 통화할 건지. 아니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통화 내역상으로 이렇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언론에서 계속 취재를 해봐야 되는 거고 특검에서도 이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수사가 되는 그러니까 부분일 보니까 테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경로한 건 이미 공이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결과가 바뀐 것도 예측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이렇게까지 윤석열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촉발시킨 외부의 로비 세력이 누구인가? 이것만 지금 밝히는 이게 남았는데 결국은 이 통화 내역들을 보면 그렇죠. 의심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고. 물론 임성근 사단장이나 이쪽도 그러니까 네. 포항 그 해병대 교회 쪽 임성근 사단장이 굉장히 독실한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순복음 교회하고 같이 다 그 통화는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의심되지 않나. 아무래도 개신교 쪽이 기독교가 조금 더 이번에 좀 의심이 많이 받는다라고 예.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해명이 다종다양하게 이제 주로 밥 먹는 예, 거네요. 밥 먹고 뭐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고 이런 건데. 실제로 고석 변호사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고석 변호사 7월 29일 날 문자를 한 10통 했어. 예. 아 그래요? 어. 네. 핵심으로 떠오르는 거죠. 예. 이것도 이상하다. 그랬더니 요 부분은 그런데 이철규 의원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때 그 뭐였더라? 하여튼 이제 그 용인 지역구 예, 그 부승찬 해갖고, 의원이랑 결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그 지역 위원장을 갖다 누굴 하느냐 해갖고선 예. 그때 막 한참 네. 뭐 용어가 있었는데 그 있었어 그래갖고 고속 변호사하고 문자를 10건 한 거는 아마 그때 실제로 용인 갑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그 위원장 자리 때문에 계속 논의했었다. 제가 지금 약간 그 연대기의 차후에 좀 찾아봤더니 이건 7월이야, 7월. 23년 10월이 아니고. 3월부터 10월까지 사무총장이었네. 그러니까 고석한테 한 설명은 어떻게 보면은 예. 변소로서 그럴듯한 변소인 거예요. 예. 보면은. 그래서 왜냐면 지역 그럼 그럴 수 관련된 있겠다. 업무를 이렇게 얘기한 거였고 예. 인재 영입위원장은 보니까 11월에 그렇죠. 이제 예. 했기 아 때문에 근데 그런 아마 상황인데. 연장선으로 업무를 했던 네.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용인병이긴 하네요. 용인병의 고석이 이제 공천을 받았던 바가 있고.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날의 그 기억은 그렇게 선명한데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도 참 똑같은 날인데. 아니 근데 그 최혜병 특검이 보니까 3대 특검 다 잘하고 있지만 똑 부러진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는 거 그렇죠. 보면은 결기는 네 결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아니, 나는 그러니까 그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윤석열 체포 집행에서 어쨌든 실패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실패했잖아. 네. 다음은 이제 최상병 특검일 거거든 보나마나. 예. 최상병 특검도 분명 윤석열에 대해서 당사자를 조사할 그럼요. 필요 분명히 해야죠. 있습니다. 예. 순순히 체포 안 한다고 하면 발버둥 치면 그냥 놔둘 건가? 아. 네. 난 좀 기대가 됩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 그 내란 체포 집행 특검과 성공? 김건희 특검은 선뜻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못 끌어내왔는데 마지막 남은 우리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보세요. 네. 우리 방송사 언론에서 그 종교 더군다나 대형 교회를 이렇게 뭐 처음 취재하고 봤어요. 이런 거 정말 진짜 처음 거의 봤어요. 금기 시대거든. 네. 막 한두 달 막 방송사 내웠어. 김정한 목사 순복음 교회를 갖다 압수수색을 털었잖아요.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이 법무부 전체를 법무부가 통째로 그렇게 압수수색 털린 건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일 걸. 박성재도 사실 여기서 압수수색 당했어요. 맞아요. 예. 당연하죠. 네. 시무적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검사를 네. 건들잖아. 네. 꺼리끼기 없다는 거거든. 오. 그 결기 군인 정신 나 정말 기대합니다. 군인 정신. 어. 네. 다시 한번 참군인. 정말 참군인 정신을 응원을 하는데 그 다시 이제 내란 특검 얘기도 조금 했으니까 이제 넘어와 보면은 그 외환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최근에 얘기 들어봤는데 홍 선배 네. 그 제보자분이 약간 좀 곤궁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접했는데 그럼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이게 이 북풍 조종사라고 하거든요. 아. 그 드론 사령부의 음. 조종사 분이 처음에 6월달에 그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뉴스공장에 거기 벙커라고 하잖아요. 벙커 건물 알죠. 앞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처음에. 오. 그런데 제가 그날 갔을 때
저를 보고 군이니까 머리도 짧고 뭐 그래서 난 처음에 약간 좀 경계를 했어. 그러니까 혹시나. 혹시 그랬는데 깍두기 뭐 이런 건데. 깍두기. 근데 자신이 이제 그 뭐 제보를 할 게 있다. 근데 무인기 관련 제보다 그래서 아유 그러면은 와. 대부분의 우리가 그 잘 알지만 제보라는 게 10건 중에 9개는 다 사실 그렇죠. 그렇죠. 좀 애매모호하거나. 똑떨어지기가 어렵죠. 이게 그 허황된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제가 이메일 주소를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로다가 좀 보내주시라. 못 내가 지금 믿으셨던데. 길게 그렇지. 왜 길게 얘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었고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메일로다가 본인 신분증이랑 와. 전화번호랑 이 내용을 갖다가 보내왔어요. 내용을 자세히는 안 보내고 예. 이 드론 사령부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때 이제 평양 보내고 남포 보내고 이런 건 몰랐었거든요. 야, 그런데 대호가.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그걸 내가 한 거다. 그래서 이건 진짜 같은데? 그래서 야. 전화해서 한번 오시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보도가 그야말로 그 뉴스 공장에서 많이 나온 거거든요. 예. 처음엔 맞아요. 남포하고 맞습니다. 하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그거 하다가 나는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이 친구가 또 제보자 백령도 근무하고 김포가 그 대대가 있는 거니까 예. 김포로 좀 와서 좀 만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박형광 네가 좀 가봐라 해서 이제 박형광 그때부터 이제 좀 붙이고 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게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실체를 남포를 어떻게 갖고 일부러 들키려고 소음기까지 떼가면서 했고 김용대 드론 사령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여튼 거기 드론 사령부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령관이 직접 지시를 하는 그런 특히나 야. 대북 침투는 직접 지시를 하고 경로를 갖다 찍어주고 왜냐하면 김용대 사령관이 아파치 헬기 조종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알았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게 처음에 그래서 내가 제보를 하러 왔을 때 이거 특정이 안 될 수가 없다. 본인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다. 보나마나. 제보자 신원 보호. 예. 우리가 그걸 지켜줄 수가 나 지켜주지는 못한. 매우 욕심은 나는데 지켜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생각을 정말 해보시고 옷 벗을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제보를 해라 했는데 이분이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그 드론 사령부에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성희롱범으로다가 몰아서 쫓아내려고 그런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랬구나. 결국 무혐의 받았어. 예. 내가 뭐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겠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 말만 들어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거로다. 야, 그 정도로 성희롱범을 걸리면 나는 벌써 징역 100년 받았다. 거기까지 가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깍두기 온 줄 아셨구나. 아까 예. 보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기는 어차피 막다른 골목에 몰렸는데 그래서 제보를 하겠다 그래갖고 그래도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특정이 되지. 특검에도 여러 번 이제 그 참고인으로다가 이제 조사를 이제 그 도움도 많이 받았고 예. 특검이. 그러니까 부대 내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 거예요. 아이고. 그럴 수 있죠. 되게 그럴 수 있어요. 특히나 군대 내 병역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분이 좀 그 부분을 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차피 옷은 벗을 것 같다. 옷을 벗어야 될 것 같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가 더 군 생활을 하겠느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없겠느냐 해서 뭐 인사 문제나 이런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저보다는 어쨌든 뭐 여당이나 이쪽에서 좀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당 쪽에 네. 이 사람 좀 우리 사회가 이런 공익 제보자를 예. 지켜줄 수 없으면은 그럼요. 어떤 이 예. 사람이 만약 이런 이야기 처지가 안 만약 했으면. 돼버린다면은 예. 그게 뭐다 안 알려지겠느냐. 다 아름아름 알려지면은 앞으로 어떤 공익 제보자가 우리 사회에 나타나겠느냐. 우리 도이치모터스 때 처음 그 공익 제보한 그 경찰 맞아요.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재판 지켜주지 받았잖아요. 못했지 않았느냐. 예. 한국 강등돼서 네. 그 경찰에서 그 수모를 당하지 않았느냐. 네. 결국 못 지켜줬지 않습니까 우리. 맞아요. 그분도 선고 결국은 유예잖아요. 앞으로 이번에 예. 명예회복하고 보상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 보상 해줘야 돼. 그래서 그분 문제가 좀 이 북풍 조종사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맞아요. 신혜식 씨 같은 사람이 스스로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시국에 진짜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관심을 못 가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외연 수사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특히나 수사가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여전히 군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러운 지점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분을 우대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도 다 입을 다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겁니다. 저는 갑자기 이제 박정훈 대령이 오버랩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정말로 홍사훈 선배가 뭐 사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보를 하고 그러니까요. 국가적으로 좋은 예. 기회를 만든 분이기 때문에 여당이 아니고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있는 것이고 결국 이제 이재명 정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가장 달라진 풍경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긴 했지만은 국무회의 내용을 생중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은지 기자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보는 공개할수록 좋다, 투명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건 사실 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국무위원들은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러니까. 예, 국민들한테는 그게 더 좋아지는 효용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국무회의 생중계 이제 지금 더 자주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무위원들이 더 단단하게 준비해 와서 국민들께 자기네들 정책 설명하는 시간이라고 좀 이해하는 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플러스 기자들도 지금 이제 생중계해서 그렇죠. 대통령실 브리핑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에 대해서도 기자협회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49.2%가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고 이제 뭐 보통이 20% 그리고 이제 별로다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30% 정도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은 시대에 적은 어떤 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적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런 국무회의의 공개와 맞물려 가지고 의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부 부처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공공기관 중에서 몸집이 커서 우리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LH인데 우리 홍 선배 같은 경우에는 LH와 관련된 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굉장히 유심히 봤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국무회의에서 나오는 거 이제 그 과거 정부에서 이제 공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고 공자님 말씀이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은 행정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걸 갖다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딱 LH를 처음에 꼽았잖아. 오. 아마 분명히 성남시장 하면서 경기도지사 하면서 LH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LH가 이렇게 그때 국무회에서 나온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내가 읽어보면은 LH가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서 강제로 땅을 수용해서 이걸 갖다 조성한 택지를 일정한 이익을 받고서는 붙여서 이걸 다시 민간한테 파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 이게 맞느냐. 네. 이걸 근본적으로 바꿀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의지를 던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나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국무회에서 국토부 장관한테도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바꾸자 말했는데 LH는 사실 그 구조를 보면은 저는 LH는 공인된 땅 장사라고 봅니다. 합법화된 땅 장사라고 봅니다. 합법화된 땅 장사다. 왜냐하면 어쨌든 신도시를 하든 공공 택지를 그 조성할 때 그렇죠. LH가 다 많이 하잖아요. LH는 강제 수용권이라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공산당도 없는 권한이야. 딱 찍어서 야 여기가 우리가 공공 사업을 해야겠어. 지금 국민들이 주택이 필요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당신들 나가고 땅 팔고 나가고 여기다가 우리가 택지를 짓겠어. 강제로 수용하는 거거든요. 네. 이걸 옛날엔 정말 헐값에 샀지만은 요즘은 그렇게 아주 헐값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싼 값에 사는 거지. 수용하는 거지 강제로. 못 팔면은 그냥 행정소에서 그렇죠. 강제로 우리 그냥 100만 원에 살 테니까 너 나가고 그냥 강제로 쫓아내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야. 거기다가 그래서 LH가 수용해서 택지로 만들거든요. 원래 논밭이고 임야였으면 거기다 도로 깔고 상하수도 깔고 전기 깔고 해서 물론 돈은 들어가요. 돈으로 해서 택지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딱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현대건설, 대우건설, 민간건설사들한테 팝니다. 팝니다. 네. 아니 공공사업이란 명목으로다가 강제로다가 싼 값에 사갖고 거기다 훨씬 더 비싼 값에 민간건설사 민간한테 다시 팔아먹는 게 이게 무슨 놈의 공공사업이야. 아니 그렇죠. 만약 이게 민간거 현대건설이 이걸 갖다 그러면 이거 우리 공공사업이니까 우리 싸게 분양할게 이러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최대한 분양가를 높이는 게 민간이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에요. 원래 그러라고 있는 거야 민간 회사들은. 그렇죠. 이 구조를 모르겠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딱 본 거예요. 판교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정말 황당한 얘기인지. 네. 판교가 2010년도에 판교 신도시가 건설됐잖아요. LH가 강제 수용을 했어. 강제 수용을 원주민들한테 수용한 원가가 얼마에 평당 93만 원이었거든요. 거기다 도로 깔고 뭐 돈 들어갔어요. 그렇겠죠. 상하수하고. 네. 그래서 돈 들어갔지만 이걸 갖다가 다시 현대건설, 대우건설, 푸르지오한테 거기 민간건설한테 판 가격이 얼마였느냐? 790만 원에 팔았습니다. 예. 야, 물론 돈 들어갔지만 엄청 남겼지. 그러게요. 그렇죠. 남겼지. 예. 그럼 이걸 갖다가 민간 건설사들은 얼마에 분양을 했느냐?
평당 그때 1,600만 원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용적률이 160%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평당 2,600만 원에 분양한 거나 마찬가지야. 야. 평당 93만 원짜리 땅이 30배가 뛴 거잖아요. 예. 이 마법이 일어난 거잖아. 그렇네요.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거를? 당연히 국민들이 다 그러니까, 보는 거죠. 네. 이게 무슨 놈의 공공사업이냐는 거지. 그냥 거기다가 LH가 그걸 갖다가 민간한테 팔지 말고 시행을 하면 되는 거고. 아니, 그렇지. LH 아파트를 지으라는 게 아니야. 시행을 해서 관리 감독해서 자 여기 우리가 아파트 짓는 데게 현대건설, 대건설 다 들어와서 한번 얼마에 지을 수 있는지 입찰을 해봐. 그럼 니네들 여기 레미안 짓고 푸르지오 짓고 브랜드 붙여서 그럼 니네들이 하여튼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그럼 우리가 적정한 이윤을 남겨줄 테니 아파트 짓고 니네들은 나가. 분양에 신경 쓰지 말고 네. 건설사들이 분양이 가장 돈이 되는 걸 아니까 어떤 건설사들은 분양을 하려고 다 하는 거거든요. 건설보다도. 이거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냥 LH가 시행을 하면 되는 거야. 시행을 하면 되고 그러게요. 거기다가 네. 건설사들 들어와서 적정한 이윤 붙여서 잘 지었네. 그럼 니들은 나가고 분양을 우리가 싼 값에 분양을 해줄게. 그게 공공주택 사업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본 거예요. 디테일을. 나 이거 정말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네. 이게 내가 시사교육 KBS 시사교육 창의했을 때부터 몇 번을 여러 이걸 차례 갖다가 하셨구나. 여러 차례 LH의 문제 그리고 공공주택은 이렇게 가야만이 집값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한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민간에다가 맡겨버리니 민간이 최대로 분양가를 올려버리니 암만 공공택지를 갖다가 공급을 한다 한들 그게 부동산에 불장을 기름을 붓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죠. 예. 아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싸게 땅 내놓고 비싸게 아파트 사야 되는 역설적인 현상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국무회에서 그때는 이제 그 국토부 장관이 김인덕 장관이 아직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전임 이제 누구야? 네. 그 전임 그 국토부 장관이 뭔지 알아요. 있었잖아요. 네네. 이재명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얘기를 딱 꺼내니까 전가의 보도처럼 LH에서 늘상 꺼내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우리 돈 없다 LH. 예. 아, 돈이 적자다? 없으니 우리가 직접 시행 여기다 무슨 돈으로다가 우리가 돈을 그 아파트를 짓느냐 시행을 하느냐 이거 빨리 민간한테 팔아서 그 돈으로다가 그래야만이 절반은 민간에다 주고 나머지 절반은 뭐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그나마 하지 우리 못한다 했거든요. 그 땅을 담보로 해서 LH가 채권을 발행하면 됩니다. 방법은 충분하다. 예. 부동산만한 담보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게요. 이게 만약 은행이자 정도의 수준의 은행이자보다 더 네. 좋죠. 그 정도 채권을 발행하면 이게 안 팔리겠어요? 나 같아도 살 것 같아. 확실한 거지. 망할 리 없는 채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되는 거거든요. LH 돈으로 하라는 게 아니야. 회사채 발행해서 공공의 채권을 발행하면 되고 아니면 허그나 이런 주택 도시기금 있잖아요. 원래 그런 데 쓰라는 거예요. 공급자 금융을 갖다 하라는 게 주택 도시기금이나 허그 같은 거의 원래 그렇죠. 기능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아파트 분양하는데 민간 건설업체에 분양 보증을 해주고 있거든. 네. 이걸 바꿔야지 집값이 미치지 않습니다. 야, 이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 짚은 것 같고 만약에 개혁이 된다고 한다면은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맞물려 가지고 또 공공기관의 최저임금 그 채용 관행을 좀 이렇게 바꾸라고 지시했다는 이건 느낌이 싹 오거든요. 듣는 순간에 그렇죠. 뭘 바꾸라고 하는지를. 아니 원래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내가 아까 김은지 기자 말 잘하는데 내가 너무 말을 많이 아닙니다. 아니요, 경제가 더 좋아요. 지금 선배 얘기 경제 분야 들어보니까 들어야 지금. 됩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태안호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 그렇게 안타깝게 죽은 거 있었잖아요. 또 그 전에는 구의역에서 지하철 스크린도 수리하던 김군 사망한 사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원청은 공공기관이에요. 한국서부발전 그리고 김군은 서울 메트로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힘들고 어려운 옛날에 다 정규직 직고용이었었어.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이걸 전부 다 그냥 아웃소싱이 열풍이었으니까 공공기관마저도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위험한 일은 전부 다 외주화시킨 거거든요. 청소 용역 다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옛날에는 어느 정도 생활임금이 됐었는데 외주화되면서 자회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100%다 최저임금입니다. 다 최저임금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걸 말하는 거는 민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민간을 갖다가 최저임금 주지 말라고 하는 건 그 빨갱이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기관만큼은 최저임금을 적정하지 마라.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명박 정부 때 하도 그게 외주화되면서 당연히
열나지. 거기서 옛날에는 생활임금을 받았는데 이게 다 최저임금으로 되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나가고 거기서 이 불만이 많아지니까 지침을 만들어 버린 거야. 공공기관 용역 근로자 본로 지침 그 보호 지침이라고 해서 2012년도에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네. 여기는 공공기관에서 외주 용역을 주는 건 허용하겠지만은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하지 말고 시중노임 단가로 이건 줘라. 시중노임 단가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 이 정도 일을 하는 때는 이 정도 임금 줘야 돼라고 해서 그건 최저임금보다 30%에서 한 50% 굉장히 높거든요. 이 정도 임금을 줘라라고 했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는 거야. 그냥 권고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기관장이 그걸 주겠나. 안 주지. 그러니까 그냥 유명무실한 그냥 지침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아마 지칭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끌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공공이 먼저 나서서 이런 임금을 주기 시작하면은 좋은 노동력이 몰리면은 민간도 그걸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딱 그런 상태입니다. 미국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하자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그 최저임금 제도라는 걸 그걸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빠져드는데 네. 역시 홍사훈 선배는 경제를 할 때 지금 훨씬 빛이 밀어내려고. 납니다 지금. 이런 경제 해설을 네. 들을 수 있는 방송이 많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요 그래서 이제 특검 끝나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요거 좀 경제 쪽도 좀 다루려고. 알겠어. 꼭 그러기를 굉장히 네, 바랍니다. 말씀 네.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시대의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러니까 논쟁을 굉장히 납작하게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민주화 반민주화 지금 이 논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삶의 디테일한 이야기를 아니, 할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독재로 지금 빠지게 생겼는데 근데 드디어 이제 정부가 바뀌고는 우리가 복잡한 이야기를 복잡하게 풀어내면서 삶의 디테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드디어 왔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시대를 딛고 우리가 지나왔던 이 이야기들이 드디어 이런 좀 삶의 디테일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좀 효능감도 느껴진다는 생각이 마지막 들어요. 딱 15초만 더 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최저임금 맨날 합의돼서 싸우는 게 없잖아. 이번에 어쨌든 합의는 되지만 그것도 사실 다 합의도 아니야.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산하니까 아무 끝발도 없는 거기다 두지 말고 그러니까 맨날 중재가 안 그렇죠. 되잖아요. 네.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빼버리고 그냥 국가임금위원회 대통령 직속에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5천만 국민이 임금이 가장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다 여기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모든 국민이 네. 다 있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챙겨라. 그래서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까 이거 우선에 그 전에 이 뒤에 있는 진짜 이 정글 전선 원화청 간의 예. 이 착취적인 예. 구조 치킨집이 편의점이 얼마나 착취적인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이것 때문에 이게 진짜로 임금을 치킨집이 망하는 거고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 거잖아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챙겨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대통령이 잘 챙겨서 했으면 바라는 바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국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15일 오전 0시를 기해가지고 나왔거든요. 아마도 이제 여러 말을 내놨는데 그 중에서 김문지 기자는 어떤 말에 좀 주목을 좀 했습니까? 뭐 조국 전 대표의 말이 뭐 이제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면에서 사실은 조국 대표의 말보다는 장면적으로서 이것이 주는 뭐라고 할까요? 여건의 긴장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이나믹스가 생겼다는 차원에서는 여의도에서는 분명하게 여러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주는 긴장감을 또 저희 네. 정치부 기자들은 취재하는 공간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와서 한 얘기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게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당의 시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인데 그렇게 말을 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은 향후에 조국 혁신당의 진로를 또 암시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뭐 당장 여의도에서는 이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합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조국 전 대표가 아마 다시 대표로 복귀할 수순으로 보이긴 해서 조국 대표라는 표현도 어색하진 않긴 한데 거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정책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주 쉽게 트랙을 생각해 보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냐 아니면 재보궐 같은 걸 해가지고 원내에 다시 들어오냐라는 정도의 선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있는데 물론 이건 조국 전 대표의 선택 플러스 또 뭐 민주당을 비롯한 이런 범여권의 어떤 네. 지형의 문제이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와 의중을 같이 하는 부분은 결국 민주당이 정청래 후보가 된 다음에 선명한 그 여당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그 조국 대표도 호응을 하듯이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비호하는 극우 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심판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꺼낸 것이고 그러면서 민주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한다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홍상훈 선배는 이제 조국 대표의 그 사면을 두고도 사실은 여권 내에서도 일부는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왔거든요. 홍 선배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러니까 성탄절 뭐 특사 뭐 이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안 했으면 정말로 진짜 그야말로 역풍 맞았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뚫고 나갈 배짱과 용기도 없느냐. 네. 국민을 믿고 그거를 그래서 뽑아준 건데 그 정도 배짱과 용기도 없느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아까 국민의힘 얘기 잠깐 나왔지만은 지금 하는 거 보면 정말 위원정당 해산이라는 게 난 정말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설마가 사람 잡겠어. 가는 방향을 보니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네. 위원정당 해산하고도 남게 생겼어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장동혁 후보나 특히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 절대 그런 설마 진짜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못한다 하지만은 나 아닐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야,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을 잘 알아가지고 예전에 이제 교류도 많이 하고 솔직히 말 식사도 해보고 저녁도 먹어봤는데 사람들이 하도 영상을 안 보다가 어제 밤에 좀 봤더니 개몽된 영상. 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진짜로? 네. 아니 원래 그런 쇼맨십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야 정말로 이제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제스처를 해가면서 하는 모습이 야 이거는 제가 보니까 흡사 그냥 정당 지도자라고 하기보다는 종교 지도자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여러 유튜브 상에서도 이제 장동혁 의원의 그런 제스처나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은데 여하간 조국 대표도 극우적인 그런 그 보수 정당하고는 논의하지 않겠다 이런 선을 그은 건 분명한데 다만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놀랐어요. 사면에 대해서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저에 대한 비판, 반대, 비방 모두 다 받으면서 정치를 하겠다. 이 얘기가 중요한데 조국은 지금까지 스스로가 정치에 나섰지만 본인 입으로 강력하게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발언은 과거에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서 한 걸로 알았는데 이번에 출소하면서 워딩은 정확하게 정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의 목표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이고 앞으로는 정말로 주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총선 나올 때부터 이미 그런 행보들을 염두에 뒀던 것 같고요. 뭐 저희 뭐 많이들 다 인터뷰해 봤겠지만 그때도 본인이 이제 비례대표 출마하면서 뽑아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지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스스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왔으면 나는 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절 뽑아달라라는 이야기했던 것의 연장인 것 같고요. 정치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사실 모든 국회의원들의 꿈이라고 하는 게 큰 틀에서 두 개라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 이야기는 이제 후자의 이야기로서 여러 가지 염두하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여권의 주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3대 특검 수사와 이재명 정부 이모저모에 대해서 두 분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사훈 기자, 김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교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낮 4시에 인물비상구로 돌아오겠습니다. 탐구 인물은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전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